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된 독서당 회계도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독서당 회계도에는 조선 선비들이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의 주인공들은 임금님으로부터 독서 휴가를 받고 업무에서 해방된 젊은 관리들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독서 휴가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예, 너희는 독서만 해라는 명을 받은 관리 12명이 일종의 동기 모임을 열어서 지금의 동호대교 북단 근처에서 한강이죠. 그래서 뱃놀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네. 모임에 참석한 인물 12명의 이름, 호, 봉관, 태어난 해, 사가독서, 독서 이제 휴가죠. 그 시기, 그다음에 과거 급제 시기, 부친이나 형제의 인적 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했고요. 네. 과거 합격대 성적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 그림인 일본 그 교토박물관장을 지냈던 간다 기이치로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가 죽은 뒤에 미국 경매를 거쳐서 지난해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환수를 했습니다. 1531년작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이 관리들한테 독서 휴가 가라 그러면서 휴가를 내려줬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세익스피어 휴가라 그래서 세익스피어 베이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관리들한테 3년에 한 번씩 유급 휴가를 주는 대신에 세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을 이끈 군주가 독서를 나랏일의 으뜸으로 썼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그렇게 또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빅토리아 시대부터 한 400년 앞선 조선시대 그것도 망고의 성군인 세종이 그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아 독서 책 읽는 휴가 갔다 와라 이렇게 세종 임금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세종실록 1426년 12월 11일자에 나오는데 그 집현전 관리인 권채, 신석견, 남수문 등을 불러서 흥미로운 영을 내리죠. 그 내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집현관에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글을 읽혀서 실제 효과를 나타내라고 한 거다. 그런데 직무 때문에 독서에 힘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부터는 본청에 근무하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글을 읽어서 성과를 나타내라 했는데요. 임금이 책을 읽을 독서 그다음에 결을 가를 하사했다라 그래서 사가 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사가 독서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독서 휴가제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회통이라는 책을 보면 사가 독서자는 정삼품 이하의 문신이다. 그리고 문학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전도가 창창한 젊은 문신이 그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 제도는 1773년 영조 49년까지 모두 48차례 이어졌고 총 한 32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정조가 즉위하면서 규장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라고 하죠.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이렇게 독서휴가제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세종은 1420년에 한문 연구기관이죠. 집현전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게 집현전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어요. 그래서 이 국왕과 세자에게 강의하는 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 문서도 작성을 하고 사관 노릇도 해야 되고 시험관 노릇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고 또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종이 집현전 관리 몇 명을 선발해서 업무에서 해방시켜서 너는 책만 읽으라라고 명한 거고요. 이후에 임금들도 이런 과거에 합격한 이후에는 책을 읽지 않고 맨날 입신 출세함만 이렇게 신경 쓰는 관리들한테 공부하라고 그 명을 내린 거죠. 세종을 본받아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절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꿀리지 않기 위해서 독서를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선이 개국할 무렵은 명나라 역시도 개국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가 이민족 왕조잖아요. 원나라를 그렇죠. 이제 몰아내고 중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개국한 조선의 군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조선이 명나라에 올린 외교 문서에 황제를 조롱하는 문구를 섞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억류하고 그리고 외교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압송하라라고 끈질기게 이렇게 문제 삼고 특히나 그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의 권신인 이이님의 사돈이니 또 아들이니 하면서 조선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혔거든요. 이게 조선을 좀 무시했네요. 무시했죠. 특히나 그 주원장 같은 경우 그랬는데요. 좀 이렇게
좀 무례하게 그렸죠. 그래서 예. 심한 경우에는 명나라 조정을 방문한 조선 사신의 끌어안는 모습이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명황제 주원장이 몽둥이로 그 죽을 정도로 막 내리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왔다가 약 먹고 이제 뭐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귀국길에 말도 내려주지 않아서 요동부터는 걸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수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사신은 들어오지 마라라는 명까지 내렸다라고 하죠. 아무리 4대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4대 외교를 펼쳐야 됐기 때문에 네. 조선으로서는 수모를 견뎌야 했는데 뭐 주원장의 경우는 좀 심한 경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중화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등장했던 명나라 그 외교관을 뽑을 때는 박학다식하고 빼어난 문장을 뽐내는 당대 최고의 인재를 선발했는데요. 특히나 문화 교육이 또 그 만만치 않았던 조선의 외교관을 파견할 때는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뽑힌 명나라 외교관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는 하나 내세운 조건이 뭐였냐면요. 네. 조선의 뛰어난 문사들과 시를 읊으면서 화답하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이 시를 읊으면 화답하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는 창화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시문 배틀이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너네들이 설마 이 정도는 하겠어? 이 정도 네, 하겠어? 그렇죠. 뭐 네. 이런 의식을 깔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나랑 상대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독소휴가제를 보내줬다.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그 뭐 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종실록을 봐도 우리가 명나라 사신을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내용이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이 사가 독소 즉 독소 휴가제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네, 휴가 보내줄 테니까 절대 지면 안 돼. 이렇게 한 건데 예.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 세종 연간에 독소 휴가 혜택을 받은 인물이 9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 1442년 독소 휴가를 명받은 6명이 누구냐면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계, 이석형 등이었는데요. 24살의 성삼문서부터 30살의 하위지까지 전도가 창창한 젊은 인재들이었죠.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예, 쟁쟁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 독소 휴가제의 위력을 발휘한 때가 있었습니다. 1450년에 당대 문장가로 이름을 알렸던 명나라 사신 예겸이 조선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이 접반사라 그래서 사신맞이 총책임자 거기에 조선을 대표한 학자인 공조판서 정인지를 이제 내세웠는데요. 네. 물론 이 정인지 한 사람뿐이라도 그러니까 당대 54살이었는데 노련하기 때문에 예겸 정도는 뭐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종이 비장의 카드를 더 내놓는데 그것이 30대 초반인 신숙주하고 성삼문을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신문 배틀이 벌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꽃 튀기는 신문 배틀이 벌어졌는데요.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겸이 매일같이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과 시를 주고받았다라고 했고 역시 노련한 정인지는 그 예견과의 어떤 창화 대결 신문 배틀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네. 발휘했다라고 해서 실록은 예겸이 정인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대와 나누는 하룻밤 대화가 10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은 소득보다 낫다라고 이제 극찬했다라는 기사가 실리고 당대 인물인 성현의 용제청화 여기 책을 보면 성삼문과 신숙주와 시를 주고받은 예겸은 그들을 사랑해서 형제의 의를 맺었고 귀국할 때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별했다라는 이야기가 썼습니다. 예겸을 능가했다. 그렇습니다. 당대 그 기사를 보면 그 집현전 관리들이 예겸의 문장과 시를 보고 좀 비웃었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불꽃튀겠다라고 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거정의 필원잡기를 보면 예겸과 주고받은 신숙주의 시는 중국 초나라 애국 시인인 구론의 초사와 비견된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극찬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여하간에 이런 그 독서 휴가제 기간 중에 읽은 책으로 이런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후대 임금들도 세종의 본을 받아서 이 제도를 적극 계승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요즘에도 도입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제목이 사장님들이 이 기사를 봐야 된다라는 제목이 떴더라고요.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겁니까? 당대에는. 그 독서 휴가의 기간이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실 텐데 네. 성종실록을 보면 1474년 대사원 이해가 이제 말을 했는데 네. 12년 동안 독서 휴가를 준다면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능한 학자들이 배출될 것이다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10년요? 예. 10년씩 적소유 과제를 줘요? 예. 그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실제로 10년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57년 예조판서 홍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소신이 중종조에
이 독서당이라 그래서 독서 휴가를 보낸 장소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독서당에 뽑혀서 거의 10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독서 휴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물론 이 홍섬의 10년은 좀 예외적인 경우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때는 3년 이상 책을 읽었다라는 실록 기사가 보입니다. 야, 3년도 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1426년 12월에 독서휴가의 명을 받았던 권채가 3년 6개월 뒤인데 1430년 5월에 세종한테 이제 그동안 읽은 책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 그걸 기록한 그 실록이 있어요. 네. 거기를 보면 권채가 뭐라 그러냐면 중용과 대학을 읽은 지가 3년이 되었고 지난해 봄부터는 논어맹자를 읽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세종 때 그 독서휴가는 3년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후대에 갈수록 이제 3개월에서 1년 뭐 이런 식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필독서 같은 건 없었어요? 필독서는 정확하게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세종 때 성종 때 만들었던 사가독서 문의진의 권장 3억이라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해놓은 필독서는 없고 다만 지도하는 관리가 기본 경전을 이제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네. 읽은 책의 그런 권수를 3개월마다 보고서를 올리고 한 달에 3번은 글을 지어 제출하는 뭐 독후감 같은 걸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촘촘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 간에 주고받았던 뭐 예를 들자면 뭐 전별시라든지 예. 또 흥에 겨워서 읍절인 풍류시 같은 걸 제출해도 딱히 문제 삼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독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관원이 참석해야만 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출근하지 마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야, 이건 대단한데요.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요즘으로 지금 뭐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평가 그런 뭘 네. 연구자도 있던데요. 예. 그만큼 자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독서휴가 대상을 선발했습니까? 예, 그 독서휴가를 즐긴 300명을 대상으로 정리한 연구자의 논문이 있는데요. 예. 그 논문을 보면 300명 가운데 과거 즉 문과에서 자원급제한 인원이 한 52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7%가 넘는다라는 거고요. 네. 네, 과거 합격자 중에서 상위권인 갑과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3등까지가 1등은 자원급제고 2등, 3등까지가 갑과라고 하는데 예. 거기까지 포함하면 113명 즉 뭐 38% 정도 되라고 아무래도 이 과거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 독서휴가의 혜택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300명 가운데 훗날에 정산품 이상의 당상관에 오른 사람이 217명 그러니까 한 72.3%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독서휴가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승진하는. 그렇습니다. 요즘하고는 좀 반대인데요. 요즘 쉬고 오면 오히려 지금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서휴가자 300명 중에서 3정승이 된 사람이 37명 그다음에 대제학이 52명인데요. 특히나 학문과 도덕을 겸비한 선비만이 맡을 수 있다라는 대제학은 반드시 그 독서당 그러니까 독서휴가자들의 책을 읽은 곳인데 독서당 출신이었다라는 불문율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선조 때 대제학의 물망에 오른 류군이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적임자라서가 물망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 일찍이 사가독서 즉 독서휴가를 했다라는 이유로 전례에 따라서 후보가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독서휴가 했다라 그래서 뭐 물망에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극구 사양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중국하고 관계까지 아까 고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외교관으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까 얘기했던 신숙주와 성산문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예. 그 세종 이후에도 문종과 인조조 사이에 외교 접대 사신이 된 18명 중에서 그 절대 다수인 16명이 독서 휴가자 출신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 독서 휴가 제도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훌륭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 제도라든가 재충전의 장만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종 연간에 독서 휴가자로 선발된 6명 중에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뭐 이런 네 분이 뭐 기억에 나시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사육신. 그렇습니다. 네. 뭐 쫓겨난 어린 임금 단종의 복이 그 1456년이나 일인데 예. 거기에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명단에 오른 분들이죠. 그 나머지 2명이 누구냐? 신숙주는 그 알다시피 이제 수양대군 세조의 편에 선 분이고요. 예. 이석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가독서를 받은 분 중에서 예.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라감사였어요. 그래서 이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독서 휴가 동기생들 어떻게 예. 보면 그것이 그 결사도 될 수가 있고 일종의 그 뭐 동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동기생 모임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동기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소식을 듣고 전라도 익산의 동원에 그들을 추모하는 시를 남겨서 탄핵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추모한 그 사육신을 추모하니까 예, 그런 걸 했으니까 동기생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런데 그를 총애한 세조
덕분, 수양대군의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석형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사시와 생원시도 1등을 했고 그다음에 문과 예. 대과에도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삼정원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조로서는 굉장히 총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죽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충신이든 간에 예. 새로운 임금한테 또 충성을 했든 간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총애를 받은 분들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었고. 예. 근데 사육신 가운데 두 분은 독서휴가하고는 관계가 혹시 없습니까? 6명 중에 4명은 예. 독서 휴가를 했는데 두 네. 분이 누구냐면 유성원과 유흥부인데 이 유성원은 4명이 독서 휴가를 받았던 1442년보다 2년 뒤에 1444년에 급제한 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인 유흥부는 그 무신 출신이었어요. 예. 무인 출신이기 때문에 독서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이 선발한 2대 독서 휴가자 6명의 네. 행보가 뭐 거의 정반대로 엇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사가독서 뭐 독서휴가 동기생들이어서 모임도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끈끈했던 그런 뭐 상황이었을 텐데 엄청 친했을 거고 그러나 네 분은 뭐 대의명분을 위해서 초계처럼 목숨을 던졌고 이 두 분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신숙주의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창화에도 신문 배틀에도 능했지만 세조를 도와서 또 조선의 기틀을 또 쌓은 인물이고 이석경 역시도 세조의 환대 속에서 그 총애 속에서도 이 조선의 문치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석형이라는 분은 세조가 서거하니까 그 자초지정을 명나라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사신으로 명나라를 방문했거든요. 네. 역시나 이 독서휴가에서 닦은 그런 문장과 학문을 외교 분야에서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 나왔던 예. 독서당 회계도 네. 이건 일종의 이제 독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잠깐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뭐 이 한강변에서 노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그렇게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뭐 한가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읽어보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서당 개회도인데요. 예. 말도 어려워요. 개회도라는 게 그 개모임 같은 느낌이다라는 예, 거에서 이제 개회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기 때 1531년에 그린 이 독서당 개회도에 모인 분들이 누구냐면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12명이니까 예. 그 서원인 백운동 서원 그러니까 소수 서원을 열었던 처음으로 서원을 열었던 그런 주세붕 그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면함정가라고 하는 가사로 유명한 송순 그리고 뭐 성리학의 대가 중 한 분인 송인수 뭐 이런 12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한강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림 속에서 뭔가 이런 그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한 그런 젊은 관리들의 참모습을 찾아야지 거기서 뭐 이렇게 저 사람들 이렇게 놀고 있어 뭐 이런 그 모습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부럽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기자로서는 기사 안 쓰고 책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고 뭐 책을 겨를이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책만 읽고 기사 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교수는 논문 안 쓰는 교수 뭐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급휴가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휴가를 줘서 책 읽으라고 시켰더니 뭐 꼭 굳이 보고서 따박따박 받지 않아도 가서 정말 학식을 키워가지고 와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기한 게 그런 뭐 임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담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과제를 던져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더 부담을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권채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너 뭐 읽었어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문제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외교 관계에서 정말로 그런 외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시가 딱 시를 읊었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대꾸를 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휴가. 정부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혼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김서영의 프로이트의 환자들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건강이란 행복한 인간이라기보다 주체적인 인간, 책임지는 인간, 자신의 부족함도 장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지요. 항상 밝은 표정을 짓는 인간이나 순종적인 인간, 현재에 만족하는 인간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 감정 속에 빠져도 볼 수 있는 것, 그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는 더욱 건강합니다. 저자는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의 매력을 사소한 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들 하찮은 것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신분석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존중합니다. 모든 감정, 모든 실수, 모든 기억을 소중히 감싸는 학문이 바로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은 나, 너,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정신분석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 여기저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꿈, 증상, 실수들의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가 궁극적으로 꿈꾸던 세상이지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즉각적인 치료로서의 정신분석보다는 모든 사람의 의식구조를 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정신분석이 여전히 힘을